네, 그래서 이 47조 2항을 먼저 이거를 논리 트리를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47조 1항 이 순서대로 2항을 먼저 이렇게 해서 상인의 행위 일반적이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 동기는 추정을 하고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로 이렇게 한정이 되는 것은 결과니까 이때는 본다 간주한다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하면은 네, 이제 언제 나오더라도 이걸 바꿔냈을 때 바꿔내든 안 바꿔내든 옳은 건지 틀린 건지 바로 가부를 정확하게 가려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6조였죠. 네, 등기를 하여야 된다. 이거 뭐 공부하면서 당연히 한 번쯤 봤을 거고 네. 이런 거는 착각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죠. 예, 좀 이게 틀려도 이게 그 뭘 찍어가지고 틀리는지도 잘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예, 너무 이렇게 기본적이고 이런 내용은 좀 많이 반성을 해야 되겠죠. 정말 기본기가 너무 많이 부족하다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거 3번 광물 또는 토석의 채취 이거는 여기 18호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 상행위 종류를 이렇게 열거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다 일일이 다 1호부터 22호까지인가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지만 뭐 외우실 수 있는 분들은 외우시고 네. 그래서 한 번쯤은 이렇게 좀 찬찬히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네. 출판 인쇄 또는 촬영에 관한 행위. 옛날에 만들어진 상법이니까 지금 이제 현실을 반영하면서 조금씩 추가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네. 과거에는 신용카드라는 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한 번쯤은 이렇게 읽어보고 네. 눈에 이렇게 익혀두는 게 좋습니다. 18호를 냈네요. 다음에는 또 어떤 걸 낼지 모르죠. 이건 출제자 마음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지문 4번하고 5번은 둘 다 이제 판례인데 4번 같은 경우는 2000년도 판례고요. 예, 농업협동조합법에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조에 찾아보면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동조합이 이 농업협동조합이 그 사업의 일환으로 물자 판매 사업을 한다 해도 판매라고 그러면 당연히 상인이잖아요. 근데 이 농업협동조합이 이렇게 하는 거는 상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 상인으로 인정된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네. 상인이라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판매대금 채권은 그래서 이걸 왜 얘기하는데 소멸시효가 뭐가 적용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민법 163조 6호 물품대금 채권이죠. 네. 163조 3호 공사대금 채권이랑 163조 6호 물품대금 채권은 민법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주 지겹게 보는 저기죠. 이렇게 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 판례 내용이 있었고 정답은 이제 5번이 맞는 거였고 새마을금고 이렇게 해서 상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상인이 아니다. 새마을금고도 농협협동조합이랑 비슷하게 공익을 위해서 여기 이렇게 나오죠. 판결 요지에 보면은 새마을금고법의 제방 규정에 의해서 어쩌고 저쩌고 되게 좋은 이야기들 나와 있습니다.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해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해서 비영리 법인이다. 그래서 새마을금고가 금고의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여기서 포인트는 일반적으로는이죠. 일반적으로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데 지금 이 사안에서는 뭐가 문제가 된 거냐? 이 5번은 1번에서 이제 옳은 지문으로 해서 정답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상법 2차 시험 서술형 논술형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도 이거는 좀 의미가 있는 판례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맞는 지문이잖아요. 그래서 상인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게 민사채권이 적용되느냐? 이게 아니다. 상사채권이 적용된다 했던 판례입니다. 왜냐면은 상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건 맞는데 이 상행이라는 거는 양쪽 당사자가 상인이어도 당연히 상행이지만 양쪽 당사자 중에 한쪽만 상인이어도 이 상행이라고 보기 때문에 상법이 적용되죠. 그래가지고 이 새마을금고 자체는 상인이 아니지만 새마을금고가 그 회원한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는 그 회원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상행이다. 자금을 대출받는 거니까 영업을 위하여. 그렇기 때문에 상행위가 적용돼서 상법에 적용을 받아가지고 소멸시효가 5년이다. 그래서 그 소멸시효가 끝났다가 된 판례입니다. 그래서 여기 3번의 판결 요지에 나오죠. 당사자 쌍방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이렇게 하는 것도 상법에 적용을 받는다. 그래서 상사채권에 해당한다. 기본적 상행위는 물론 보조 상행위도 포함한다. 이거는 뭐 엄청나게 많이 인용되고 뭐 객관식은 물론이고 상법 주관식으로 보는 시험에서도 이런 관련 문제가 나오면 이거는 그냥 기본으로 깔고 적어줘야 되는 기본적이죠. 이렇게 해서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 새마을금고는 비록 상인이 아니지만 그 상인인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해준 경우에는
그 회원 입장에서 보면은 이 대출받은 행위, 자금을 대출받은 행위 자체가 상행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한테만 상행이어도 상법에 적용을 받죠. 그래서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이 판결 내용을 정확히 읽어보면은 여기 일반적으로는 보기 어려운데, 그러나 이렇게 해서 내용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판결 요지만 보면 판결 요지는 이렇게 뚝뚝 띄어서 그냥 본론이 되는 이야기만 딱딱 하기 때문에 이 연결고리가 이어지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이렇게 판결 요지만 딱 보는 게 아니고 판결 주문과 이유 부분을 이렇게 항상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하지만 여기 그러나 하면서 이런 문맥에 전환해주는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쪽의 일방적인 행위도 상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상사최고도는 봐야 되고,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실명이 거론되어 있네요. 천상수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새마을금고 회원으로서 새마을금고에서 돈을 빌린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5년이 지났겠죠. 그러니까 이 새마을금고가 이제 이 천상수한테 빌려간 돈 갚아라, 대출한 돈 갚아라 라고 했더니, 변제해라 했더니 이 천상수가 무슨 소리냐, 응? 지금 5년이 지났으니까 이거 우리 상행이 아니냐, 그러니까 상사채권은 5년이니까 소멸시효 지났다, 안 갚아도 된다 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새마을금고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야, 이 새마을금고는 아까 뭐 국가 이익을 위해서, 상부상조를 위해서 해서 비영리 법인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영리 법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상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민법에 적용을 받아야 돼. 그래서 민사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니까 소멸시효 아직 지난 거 아니야, 돈 갚아 라고 새마을금고는 주장을 하는 거고, 이 돈을 빌려간 천상수님은 이거는 상사채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5년이 적용받아야 돼. 그래서 이미 지났어 라고 주장을 했겠죠. 근데 법원이 이미 5년에 경과되어 소멸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이 천상수의 손을 들어줬어요. 이제 이 천상수님은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으니까 돈 안 갚아도 되죠. 네, 그랬던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전이 있죠. 네. 드라마도 반전이 있어야 재밌듯이 이 문제도, 이런 문제들이 2차 서술형 문제로 이렇게 객관식에서 나오는 건 물론이거니와 2차 서술형에서도 이런 거는 나올 만한 충분히 주제입니다. 그래서 결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새마을금고는 농업협동조합과 마찬가지로 상인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나, 그렇지만 회원에게 돈을 빌려준 거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상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법에 적용을 받아서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다. 따라서 이 사안 같은 경우는 5년이 지났었나봐요. 네, 5년하고 10년 사이였으니까 문제가 됐겠죠. 만약에 10년이 이미 지났으면 그때는 민사채권으로 보든 상사채권으로 보든 무조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으니까 더 이상 논할 여지가 없죠. 근데 이 5년에서 10년 사이에 아마 이 재판을 진행할 당시에 5년에서 10년 사이에 아마 있으니까, 한쪽은 새마을금고는 민사채권을 주장하고 자기네는 비영리법인이니까, 그 다음에 돈을 빌려간 천상수님, 새마을금고 회원이었겠죠. 천상수님은 이거는 상사채권이니까 5년이 적용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미 지났으니까 나 안 갚아도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겠죠. 네, 그랬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회계사 시험이니까 소멸시효까지 논하는 거는 이제 안 나오고 그냥 이게 상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만약에 변호사 시험이나 법무사 시험이나 상법을 보는 다른 변호사 법무사가 있죠. 세무사는 선택 과목이긴 한데, 아무튼 변호사 법무사 기준에서는 이런 게 중요하죠. 시효, 상사 시효가 적용되냐, 민사 시효가 적용이 되느냐, 이제 그런 게 포인트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4번 5번에서 더 추가적으로 또 할 이야기는, 지금 이렇게 문장이 길잖아요. 문장이 길고 옳은 거를 찾는 거니까 다 틀린 거를 앞에다 배치하고 수험생들 헷갈리게 만들어서 엉뚱한 길로 빠지게 만든 다음에 답은 맨 밑에다가 배치하는, 이런 형질이 많이 보이죠.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밑에서부터 읽는 것도 추천합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랜덤으로 이렇게 지문이 이렇게 짧고 이렇게 하면은 지금 한 줄, 두 줄, 세 줄이잖아요. 이럴 때는 짧은 것부터 읽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밑에서부터 읽기도 하고, 이렇게 상황에 맞게 객관식은 좀 요령이 많이 작용을 하는 거라서 그런 점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긴 문장은 영어가 주어 동사, 이렇게 주어 동사 SV 형태로 이렇게 동사 서술부가 먼저 나오죠. 영어는 그 다음에 이제 뭐 목적어가 나오거나 목적 보어가 나오거나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런 형태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나라 말은 주어가 나오고 서술형은 맨 뒤에 나오죠. 이렇게 상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상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결론이잖아요. 여기는 상인으로 인정된다, 이렇게 해서 항상 그 영어처럼 이게 문장이 길더라도 이걸 줄줄줄 읽지 말고, 주어하고 그 결론이 뭔데, 농업협동조합법은 상인으로 인정돼, 새마을금고법은 상인으로 인정되지 않아, 이렇게 결론부터 보고 결론부터 찾은 다음에 여기서 답이 나오면 그냥 답 찍고 넘어가면 되고, 답이 안 나오면 이 가운데 부분이 뭐라고 적어놨는지를 읽어보는 겁니다. 그때서야. 그렇게 해서 시간을 줄인 요령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치 AI 컴퓨터가 된 것처럼
이런 것들을 그냥 줄줄줄줄줄 출제자가 의도한 대로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읽는 게 아니고 내가 필요한 것분을 빠르게 발췌독하는 거를 항상 이렇게 훈련을 하면 좋습니다.